안녕하세요 여러분, 동훈쌤입니다. 오늘은 동아시아사 총정리 벌써 3부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는 통일제국 당나라 때 당나라의 개방적인 성격 때문에 동아시아 각국이 그 당나라로부터 율령이나 아니면 불교, 유교 등의 문화를 수용했다고 공부했었는데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각 국가의 율령과 불교, 유교의 모습은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중국 송나라 때부터 성리학이 본격적으로 꽃을 피우게 되는데, 이 성리학 역시 동아시아 각국에 많은 영향을 주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놓치지 말고 공부할 것입니다. 동아시아에서는 또 한편으로 전통적인 외교 질서로 조공책봉 제도가 나오는데요. 이 조공책봉 제도가 어디에서부터 기원이 되었고, 이 동아시아의 국제관계에는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3단원의 주요 포인트는 우선은 동아시아 승려들의 활동에 대해서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이 파트는 불교하고도 관계된 부분인데, 특히 당시에 동아시아 승려들은 국경을 넘나들면서 서로 불교를 열심히 공부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의 세계인, 국제인들이 바로 이 시기 때는 승려들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승려들의 활동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같이 한번 살펴볼 것이고요. 두 번째는 각 국가의 율령 체제를 보겠습니다. 율령을 일명 법이라고도 하는데요. 당시 각 국가의 율령 체제는 어떤 식으로 달랐는지 정치 제도를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각 국가의 성리학 전례 과정도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 성리학을 집대성했던 사람이 바로 주의였는데요. 이 주의가 남겼던 업적들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중국의 조공책봉 제도에 대해서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이 조공책봉 제도는 동아시아의 전통적인 외교 질서로서 특징을 지니고 있는데요. 이 조공책봉 제도 기원이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었냐면 주나라의 봉건제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주나라의 봉건제도는 주나라 왕이 있으면서 주나라 왕이 모든 지역을 다스리기 힘들다 보니까 각 지방에는 제후들을 임명해서 그 제후들에게 토지를 주고, 반면에 제후들은 주나라 왕을 위해서 군역이나 특산물을 바치는 그런 의무를 해야만 했었는데요. 이게 주나라의 봉건 제도였습니다. 자, 이건 사실 중국 내에서만 있었던 전통적인 제도였었는데, 이게 중국에서 한이라는 통일 제국이 생기게 되면서부터 중국 한나라는 이런 조공책봉 제도를 주변국들에게까지 강요하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중국 한나라가 강요했던 것을 당시 주변국들이 수용을 하게 되면서 이 조공책봉 제도는 동아시아의 전통적인 외교 질서로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자, 사실은 이 조공책봉 제도를 기분 나빠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제 중국과 주변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중국이 주변국보다는 더 우위에 서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는데,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 조공책봉 제도를 통해서 중국이나 주변국들이 전쟁을 하지 않고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었고, 또 한 가지 특징은 이 사실은 이렇게 한다 해서 중국이 주변국들을 정치적으로 간섭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중국을 더 상국으로서 떠받드는 것이었을 뿐이지, 사실은 이 주변국들은 각자의 독립성을 가진 채 이렇게 정치를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형식적인 외교 관계였다는 걸 이렇게 알 수가 있다는 뜻이죠. 자, 그리고 이런 조공책봉 제도는 각 국가의 힘에 따라서 가변적으로 움직이기도 했는데요. 대표적인 사례가 한나라하고 흉노입니다. 사실 초창기 때 한나라하고 흉노는 대립을 했었죠. 그래서 백등산 전투를 펼치기로 했었는데, 그 결과 한나라가 크게 깨지게 되면서 이 한나라하고 흉노는 초기 때는 대등한 관계를 맺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한 무제 때가 되면 어떻게 되었죠? 한나라가 흉노에게 계속 적극적인 공세를 펼쳐서 흉노에 대해서 우위에 서게 됩니다. 이렇게 됨에 따라서 흉노가 이제 한나라에 대해서 조공을 바치는, 그리고 책봉까지 받는 그런 관계로 바뀌기도 했었던 거죠. 즉, 조공 책봉 제도는 계속해서 고정되지 않고 그 나라의 힘의 크기에 따라서 이렇게 변형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조공 책봉 제도가 보다 다양하게 형성이 되었던 것은 위진 남북조 시기 때였습니다.
위진 남북조 시기 때는 중국이 남조랑 북조로 갈라지게 되었었죠. 그리고 이렇게 중국이 서로 간에 남조, 북조로 갈라지다 보니까 이 한반도에 있었던 고구려, 백제, 신라 같은 경우도 이 중국 눈치를 보지 않고 자신들이 조공 책봉 제도를 자신들의 필요성에 따라서 이용하기도 했었습니다. 대표적인 나라가 고구려였는데요. 사실은 조공 책봉 제도는 한 국가에게만 적용을 해야 했지만 고구려 같은 경우는 북이나 송나라나 두 나라한테까지 이 조공을 바치고 책봉을 받기도 했던 것입니다. 사실 이거는 심각한 외교 문제가 될 수 있었는데 중국이 당시에 대립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고구려가 이런 행동을 함에도 북이하고 송나라 같은 경우는 아무런 제재를 취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백제와 신라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백제는 필요에 따라서 중국 남조의 송나라하고 조공 관계를 맺으면서 이 송나라로부터 선진 문화를 받아들였고, 신라 역시 송나라하고 조공 관계를 맺으면서 중국으로부터 여러 가지 문화를 받아들이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즉 이렇게 중국이 이렇게 분열되어 있었을 때는 한반도에 있던 국가들이 이 조공 책봉 제도를 전략적으로 이용을 하기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한편으로는 이 중국에 있던 나라들이 무조건 조공을 받았던 상황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중원왕조, 중국에 있던 나라들이 유목국가한테 조공을 바치는 일도 있었는데요. 대표적인 때가 바로 돌궐 때였습니다. 이 중국 북방 유목 민족 중에서 나중에 돌궐이라는 세력이 굉장히 큰 강세를 띠게 되는데, 그때 마침 중국은 이 북조에서도 북이가 나중에 북주와 북제로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북주랑 북제 둘 다 북방에 있었던 돌궐이 자신들을 침입할까 두려워서 서로 앞다투어서 돌궐한테 조공을 바치기도 했었습니다. 즉 이런 것을 보면은 꼭 중국이 조공을 받았던 것은 아니다. 오히려 중국이 힘이 약할 때는 주변 나라한테 조공을 바치기로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례는 수나라나 당나라도 초창기 때 힘이 약하다 보니까 돌궐한테 조공을 바치기도 했던 거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조공 책봉 제도는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7세기 이후에 당나라를 중심으로는 안정된 그런 형태를 띠게 되었습니다. 이게 당나라가 굉장히 강력한 통일 제국이다 보니까 당시 이제 발해, 고구려, 백제, 신라 같은 나라들이 이 당나라하고 조공 책봉 관계를 이제 맺게 되었던 것이고요. 한편으로는 당나라가 선진 문화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 조공 책봉 관계를 맺으면서 이 발해나 신라 같은 나라들은 당나라로부터 선진 문화를 수용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하지만 이런 당나라의 조공 책봉 질서는 주변에 있었던 북방 유목민족 국가한테는 적용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국가들은 당나라하고 다시 힘으로 봤을 때는 크게 밀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당나라 입장에서는 위구르나 돌궐이나 토번 같은 나라들이 이 당나라를 침략할까 두려워서 오히려 위구르, 돌궐, 토번하고는 혼인 관계를 맺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주변 나라들을 달래기 위해서 평화사절단으로 파견되었던 공주들이 있었는데요. 그런 공주들을 가리켜서 화본공주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런 화본공주들은 주변국의 왕들에게 시집을 가서 이 당나라하고 이 주변국들하고 관계를 안정시키는데 기여를 했습니다. 사실 그런 역사는 당나라 때문에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중국 한나라 때의 한나라의 왕소군이라는 사람부터 흉노에게 화본공주로 시집을 가면서부터 그 역사가 이제 시작이 되었고요. 당나라 때는 화본공주, 한편으로는 이런 사람들을 문성공주라고 했었는데요. 이 문성공주는 당시 토번에 송첸캄프라는 강력한 군주가 나타나기도 했었습니다. 이 군주에게 시집을 가서 당나라하고 토번과의 관계를 안정시키는데 기여를 하게 됐습니다. 자, 한편으로 바다 건너 일본하고 당나라는 조금 특이한 관계를 맺었었는데 이 당나라가 일본에 대해서까지는 책봉을 하지 않다 보니까 일본은 당나라하고 조공관계만 형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이 당나라한테 조공을 바치게 되면 당나라는 일본의 조공을 바탕으로 해서 다시 일본한테 선진 문화를 하사하는 형태로
당시 외교가 이루어졌었는데요. 이때 일본에서 중국 당나라로 파견되었던 유학생과 사절단을 가리켜서 견당사라고 부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조공 책봉 제도의 9세기까지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중국의 율령체제 발전에 대해서부터 보겠습니다. 우선은 율령체제가 어떤 식으로 기원이 시작되었고 이후로 어떤 발전 과정을 겪었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율령이란 말뜻부터 살펴보셔야 되는데, 이 율령은 합성어입니다. 율 같은 경우는 형법이라고 해가지고요. 이거는 우리가 잘못을 저질렀을 경우 받는 벌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영이란 것은 행정법이란 뜻인데, 이거는 뭐 국가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정치 제도나 뭐 교육 제도, 아니면 뭐 세금 제도 같은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이것들을 다 전반적으로 아울러서 율령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율령은 뭐 쉽게 이야기하자면은 한 글자로는 이제 법과의 관계된 것이라 볼 수 있는데, 이 법 그러면 생각나는 것이 바로 법가죠. 이 법가가 바로 춘추 전국시대 때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법가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던 국가가 진나라였죠. 네, 그래서 중국 진나라가 강력한 법가를 바탕으로 해서 중국을 마침내 통일하게 되었었는데, 한편으로는 너무 엄격하게 법을 적용하다 보니까 얼마 못 가서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진나라가 너무 빨리 멸망하는 과정을 봤었던 한 무제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었던 이 법에다가 도덕적인 유교 윤리를 반영을 시키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백성들이 보다 전반적으로 율령을 잘 따르기를 희망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시기부터 중국의 그 율령의 특징은 법치와 육아 사상이 조화를 꾀했던 면으로 가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율령은 남북조 시대가 되었을 때는 격이란 것은 추가적인 규칙을 이야기하고요. 식이란 것은 세부 규칙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추가 규칙과 세부 규칙까지 더해짐에 따라서 중국 당나라가 되었을 때 율령 격식 체제가 마침내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율령 격식, 율령 체제는 당시 중국 주변국들이 각자 이제 왕을 중심으로 하는 강력한 중앙 집권 국가로 발전하면서 점차 수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국가들 입장에서도 중앙 집권 국가로 국가를 통일적으로 다스리기 위해서는 통일적인 제도와 법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고, 그런 과정 속에서 중국의 율령 체제를 수용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당시에 이런 율령을 교육하는 기관으로 각 중국과 포함해서 각 주변국들이 교육기관들을 설치했었는데요. 먼저 당나라 같은 경우는 국자감이라는 교육기관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고구려 같은 경우는 태학이 있었습니다. 태학은 중국 한나라 때 교육기관이었죠. 같은 명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발해는 교육기관으로 주자감이라는 교육기관이 있었고요. 통일신라는 국학, 그 다음에 일본은 대학이라는 교육기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기관들을 통해서 각 국가는 유교와 그 다음에 율령을 교육하고 있었고, 이를 통해서 훌륭한 관리를 키우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자, 율령 체제를 바탕으로 각 국가들이 정치 제도도 이렇게 바뀌게 되었는데, 먼저 중국 당나라나 발해 같은 경우는 삼성육부제를 채택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삼성육부제를 처음 적용했던 나라는 당나라였는데, 이 당나라의 삼성육부제를 발해가 역시 받아들여서 같은 삼성육부제로 가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서 한반도에는 이 고려라는 국가가 건국되었죠. 근데 고려 같은 경우는 이 삼성육부제를 좀 변형해서 이성육부제로 이제 가게 되었던 특징이 있었고요. 자, 그리고 반면에 일본 같은 경우는 일본은 특이하게도 이관팔성제라는 그 정치 제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조금 이따가 살펴볼 겁니다. 이 일본의 이관팔성제가 특히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니까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 이런 중국의 정치 제도를 이렇게 뭐 완전히 받아들이지 않고 그 나라의 전통적인 문화와 풍습에 따라서 국가를 운영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게 바로 대표적인 것이 통일신라였었죠. 통일신라 같은 경우는 골품제라 해서 한번 신분이 정해지면은 더 이상 이렇게 신분 상승은 불가능한 제재가 있었기 때문에 그대로 중국의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골품 제도를 운영했었고, 한편으로는 과거제, 중국의 이제 과거제를
100% 수용하지는 못했지만 이 과거지를 통일신라 실정에 맞게 독서 3분과라는 제도를 통해서 다시 또 적용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이렇게 율령체제 봤었는데요. 보다 세부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중국 당나라의 삼성육부제입니다. 이 당나라 삼성육부제가 발해나 일본 등에도 영향을 주었기 때문에 당나라 삼성육부제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삼성이란 것은 이제 성이 3개 있다는 뜻입니다. 그 하나가 이제 중서성, 그 다음에 문화성, 상서성 이렇게 있었는데요. 그 중서성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앞으로 해야 될 일에 대해서 계획을 짜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임금한테 올릴 조칙 문서, 그러니까 계획을 짰다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이 계획을 앞으로 할 건지 말 것인지 이제 심의, 논의를 하는 기관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문화성이 하는 역할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문화성에서 이제 논의가 끝나서 실제로 하겠다라고 이제 결정이 내려지면 그 결정을 시행했던 기관이 상서성이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행정일은 중서성에서 계획하고 문화성에서 회의하고 상서성에서 최종적으로 시행하는 형태로 가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상서성 밑에는 세부적인 그 부서가 6개 있었는데요. 이게 이, 호, 예, 병, 형, 공이나 해서 육부 체제가 있었습니다. 이게 중국 당나라의 삼성육부제입니다. 자, 한편으로 이제 나머지도 보면 국자감이란 거는 전에 이제 말씀드렸지만 교육기관이고요. 비서성은 이제 황제 밑에서 비서 역할을 하는 기관을 이야기합니다. 어사대는 이건 관리들을 감찰하는 기구입니다. 관리들이 잘못을 질렀는지 안 질렀는지를 살펴보는 그런 기구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이게 당나라 삼성육부제였고요. 이것이 이제 발해에도 같은 영향을 미치게 되어서 발해 역시 삼성으로 갑니다. 자, 다음 발해 같은 경우도 보면 중대성, 선조성, 정당성 역시 같은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는데 중대성에서 계획을 짜면 선조성에서 회의를 하고 정당성에서 최종 시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발해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도 정당성이 가장 중요한 기관으로 역할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발해 이 정당성 밑에 육부가 있었죠. 근데 이 발해에 있었던 육부 같은 경우는 명칭이 좀 다른 걸 알 수 있습니다. 우선은 좌사정, 우사정이라 해서 각각의 이제 두 가지로 이제 편성이 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육부가 보면은 충, 인, 의, 지, 예, 신을 해가지고 유교적으로 필요한 덕목에 대해서 유교적 덕목에 대해서 이렇게 그 기관의 명칭으로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좀 상당히 특징적인 거죠. 자, 그리고 주자관 보면 발해 주자관 같은 경우는 교육기관입니다. 그리고 문조관 같은 경우는 이제 문서를 담당했었고요. 중정대 여기는 역시나 이제 관리 감찰기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일본의 이제 이관 팔성제를 이제 볼 건데요. 일본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도 굉장히 신에 대한 제사를 상당히 중요시 여겼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그 신에 대한 제사를 담당하는 기구로 신기관을 두었고요. 여기가 이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럼 실제 행정일에 대해서는 태정관이라는 곳에서 했었는데요. 이 태정관 밑에 보면은 하대신, 우대신, 뭐 태정대신 이렇게 편성이 돼 있었고, 이 태정관 밑에 이제 8개의 부서가 있었습니다. 자, 각각의 이제 명칭이 있었죠. 중무성은 조서를 작성한다. 임금에게 바치 이제 조서를 작성했고요. 식부성은 이제 인사, 관리들 이제 임명이나 관리들 승진, 그 다음에 교육에 대한 것을 담당했습니다. 치부성 같은 경우는 의례, 외교를 해가지고 뭐 외교를 이제 담당했다 볼 수 있겠고, 민부성은 조세, 세금을 담당했습니다. 병부성 같은 경우는 군사 쪽을 이제 맡았고요. 형부성은 형벌, 대장성은 국가 이제 재정, 국가에서 앞으로 돈을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해서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국내성 같은 경우는 일본 내에 있었던 그 궁궐의 왕실 사무를 맡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삼성육부제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이렇게 팔성을 운영했다는 거 좀 특징으로 알아볼 수 있겠고요. 오위부라고 했는데요. 이 오위부는 수도를 지키는 군사 역할을 했던 기구입니다. 그리고 탄정대 이것도 역시나 보면은 그 당나라의 이제 어사대랑 같은 역할, 쉽게 말해서 관리들을 감찰하는 역할을 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각 나라의 그 정치 제도와 관계된 율령은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꼭 정리를 잘 해두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동아시아 불교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실은 이 불교는 인도에서 발생했던 외래 종교였죠. 근데 이런 불교가 중국에 이제 전해졌던 거는 중국 한나라 때였습니다. 1세기 때 이제 전해지게 되었었는데, 초기 때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수용이 되지 않았지만, 나중에 이제 위진 남북조 시대가 되었을 때부터 본격적으로 특히 북조에 있던 국가들에서 적극적으로 수용이 되었습니다. 이 북조 국가들에서 특히 적극적으로 수용했던 거에는 이유가 있었는데요. 가장 큰 것은 이 북조 국가들은 전통 한족이 아니고 이민족 출신의 국가였었죠. 자, 그러다 보니까 당시 이제 외래 종교에 대해서도 이 큰 거부감 없이 외래 종교를 수용할 수 있었던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동아시아 쪽으로 불교가 전해지면서 이 동아시아 불교는 두 가지 특징을 지내는데요. 하나가 왕죽불 사상입니다. 즉 왕이나 황제 이꼴 부처와 같다는 뜻이었는데요. 이 불교에 대해서 불심이 깊어질수록 왕이나 황제가 이제 같은 부처라고 볼 수 있는 거니까 쉽게 말해서 왕이나 황제에 대한 충성심도 강해지는 그런 효과가 있었죠.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볼 수 있는 것이 이제 호국불교인데요. 이 호국불교란 거는 부처의 힘으로 나라를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당시에 위진 남북조 시대 때 각 나라들은 오랜 전쟁 때문에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기였습니다. 그런 시기 때 나라를 지켜주겠다는 불교의 사상은 굉장히 이제 위진 남북조 시대 때 그 황제들한테 매력적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과정 때문에 당시 북조 국가들에서 특히 많이 수용했었고 중국 남조에서도 이때 불교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과정 속에서 이 불교는 동아시아에 이제 전파되어서 뿌리를 내리게 되었었는데 각 국가의 문화와 그 다음에 자연 환경에 따라서 또 각 국가들별로 특징이 달라지게 됩니다. 먼저 중국 당나라 같은 경우는 당나라의 이제 대표적인 특징이 바로 이제 부모 은중경이란 것인데요. 자, 이거는 쉽게 이야기하자면 부모의 은혜는 부처와 같다는 사상입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전통적인 사상으로 유교가 있었죠. 근데 유교 같은 경우는 부모한테 효도하라고 하는 데 비해서 불교 같은 경우는 속세를 떠나라는 면에서 사실은 유교하고 불교는 굉장히 좀 상반된다 볼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 중국에서는 유교 문화가 강하다 보니까 이 유교의 사상을 받아들여서 부모의 은혜는 부처와 같다 하는 사상으로 이제 가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거는 유교랑 불교가 절충한 모습이라 볼 수 있는데 중국에서 나타났던 특징입니다. 한반도에서 이런 특징이 나타납니다. 자, 한반도에서는 각종 이제 자연신에 대해서 신선을 비롯한 각종 자연신 등을 가리키는 전통신앙이 상당히 유행했었는데 한반도의 이런 당시 문화 풍습을 이 불교랑 같이 절충을 하다 보니까 이 한반도에 있는 절에서는 칠성각 내지는 산신각 같은 이 전통 신들을 이제 모시는 그런 기관들도 그런 건물들도 이 절에 가면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한반도의 전통 문화랑 불교가 융합된 결과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도 상당히 특징적인 것이 일본에 이제 하치만 신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일본은 특히 굉장히 다양한 신을 믿는 신토 사상이 상당히 뿌리를 내리고 있었는데 여기에 이제 불교까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당시 일본 사람들은 이 불교의 부처 같은 경우도 일본에서 믿고 있는 다양한 신들 중 하나다라고 해서 이 신토 중에 역시 이제 부처도 포함이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신토랑 부처가 같이 이제 혼합이 되었다라고 해서 이거를 신불스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것을 이제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이제 하치만 신상인데요. 사실은 이 하치만 신상은 원래 일본 전통 종교였던 신토에 나오는 신이었습니다. 근데 이 하치만 신상의 모습이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이제 부처랑 비슷하게 모습이 바뀌어 갔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사진에 나와 있는 것도 거의 부처랑 이제 흡사하게 보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신토의 신도 점차 이제 불교가 같이 섞이다 보니까 어느 순간 되니까 이게 신토의 신인지 부처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서로 혼합이 되었던 그런 형태로 가게 되었던 뜻입니다. 그걸 가리켜서 신불습합이라 하죠. 자, 그리고 이런 불교와 관계된 문화재들도 각 국가들별로 굉장히 좀 다양한 특징을 지니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흙이 굉장히 많았었죠. 그래서 이런 흙을 가지고 벽돌을 많이 쌓았었는데 이런 문화 풍습이 이제 섞이다 보니까 중국에서는 벽돌로 만든 탑이었던 전탑이 유행하게 되었고요. 한국은 바위나 암석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 바위로 만들었던 석탑이 유행하고요. 일본은 나무가 많았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나무로 만든 목탑이 유행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당시 동아시아 불교의 전반적인 특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동아시아 각국의 승려들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 승려들에 대해서는 특히 이제 시험에 자주 나오죠. 출제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런 이유는 이 승려들 같은 경우는 국경을 넘나들면서 다른 나라랑 같이 이 문화를 전파하고 문화를 교류하는 그런 역할을 담당했기 때문입니다. 즉 오늘날로 치면 굉장히 국제적인 인물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당시 이런 국제적인 역할을 맡았던 것이 승려들이었기 때문에 이 승려들은 동아시아 역사에서 교류의 측면에서 굉장히 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시험에 굉장히 자주 나오는 편입니다. 그런 대표적인 사람들을 한 번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4세기 때는 동진에 이제 법현이라는 스님이 있었는데요. 이 스님 같은 경우는 처음으로 인도를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인도에서 열심히 이제 불교를 공부하고 나서 다시 중국으로 돌아왔는데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불교 국가였던 인도를 갔던 기행문을 남기게 되니까 이것이 불국기라는 책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서 7세기 때가 되면은 해자라는 스님이 있었습니다. 이 스님 같은 경우는 원래 고구려 사람이었는데 일본으로 이제 건너갔었던 도레인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분은 일본에 이제 가서 적극적으로 불교 교리를 이제 전파하고 했었고요. 한편으로 당시 일본에서는 쇼토쿠 태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쇼토쿠 태자가 적극적으로 불교를 받아들이고 이 불교를 굉장히 열심히 믿게 하는데 큰 기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해자라는 스님은 나중에 쇼토쿠 태자의 스승이 되기도 했었고요. 쇼토쿠 태자는 불심이 점점 깊어지게 되니까 마침내 탑을 만들기로 했었는데요. 이 탑이 보면은 호류사 5층 목탑입니다. 바로 이 탑이 그때 당시 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7세기 그러면 또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현장이 있는데요. 이 현장은 여러분들 서육이라는 책에서 특히 아마 잘 기억하실 겁니다. 3장이라고도 합니다. 자, 이분 같은 경우도 불교 공부를 위해서 서역으로 이렇게 다니곤 했었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서역까지 가서, 인도까지 가서 남겼던 기록물이 대당 서역기라는 책이었고요. 그리고 현장 스님은 인도에 가서 각종 이제 불경과 부처의 사리를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이런 사리를 나중에 이제 당나라 장안에다가 장안성 쪽에 탑을 만들어서 거기에 모셔놨는데 그것을 가리켜서 대안탑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7세기 현장 스님을 볼 수 있습니다. 8세기 때 보겠습니다. 자, 8세기 때는 두 명이 역시 나오는데요. 한 명이 이제 감진이라는 스님입니다. 이분 역시 중국 당나라의 승려였는데 한편으로 이때 일본에서 적극적으로 더욱더 이제 불교를 받아들이고자 당시 이제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특히 당시 일본 천황이 쇼무 천황이었는데 이 쇼무 천황이 당시 이제 감진의 이제 명성을 듣고 이 감진한테 일본에 와서 불교와 관계된 계율을 전파해 달라고 이렇게 계속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감진은 그것을 받아들여서 무려 5번의 시도 끝에 일본에 이제 건너가게 되어서 일본에 이제 계율을 전파하고 있었고요. 한편으로 이때 일본에서 큰 절을 만들었었는데 그 절의 명칭이 이제 도다이사란 절이었습니다. 감진이 갔던 시기랑 같이 겹치기 때문에 감진이 이 도다이사에서 활동하면서 일본 불교 발전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감진하고는 이 도다이사랑 같이 연관시켜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신라 승려였던 해초라는 분도 있습니다. 이 해초라는 분은 왕오 천축국전이 남겼는데 중국 당나라에서 역시나 이분도 서역 쪽으로 가면서 그에 대한 기행문을 남겼습니다. 이건 당시 서역을 알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기록물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9세기 때에는 일본 승려였던 엔린이라는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9세기 때는 중국 당나라에서 이제 불교에 대해서 탄압이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특히 외국인들은 중국 당나라에서 이제 불교를 공부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웠었는데 마침 이때 당나라에서 활약하고 있었던 사람이 신라 장군이었던 장보고였습니다. 그리고 장보고가 이 엔린 승려의 이제 딱한 모습을 알게 되니까 장보고가 자신이 세웠던 절이었던 이 법화원에다가 이 엔린이라는 스님을 머물게 하면서 불교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게 도와주었습니다. 자, 그래서 엔린은 원하던 불교 공부를 할 수 있었고 나중에 당나라를 떠나면서 이 입당구법순례행기라는 책을 남기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장보고한테 감사하다고 나중에 이제 감사 편지까지 작성을 하기도 했었는데 이 감사 편지가 특히 또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동아시아의 각국의 이제 승려들은 사실은 이 사람들보다 조금 더 있지만 이 정도 사람들만 기억해도 앞으로 이제 시험 공부하는 데는 큰 무리는 없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잘 정리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성리학에 대해서 같이 보겠습니다. 사실은 성리학은 유교의 한 종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기존 유교가 어떻게 이제 변화가 되었고 그런 과정 속에서 신유학이라 볼 수 있는 성리학이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성리학 이전의 유학을 보시면은 중국 한나라 때는 옛날 것을 탐구하는 훈구학이 이제 발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이런 한나라 때 훈구학은 위진 남북조 시대 때 불교랑 도교가 적극적으로 수용됨에 따라서 불교랑 도교에게 밀리고 있었습니다. 한편으로 이런 유교는 문제점이 형이상학적 세계관이 취약했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형이상학이란 것은 자, 형태를 뛰어넘는 것, 즉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이야기합니다. 뭐 쉽게 이야기하자면은 뭐 사후세계나 우리가 물체가 움직일 때 물체에 이제 힘을 가하는 것 있죠? 그런 것들은 실제 눈에 보이지가 않죠. 이런 것들을 이제 형이상학적 세계관이라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시 유교에서는 제대로 된 설명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런 그 유교는 나중에 당나라 때가 되었을 때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수용이 되었었는데 문제점은 이 시기 때 이 유교가 과거 시험의 용도로만 획일화되었다는 뜻입니다. 자, 원래 학문이란 것은 현실을 변화시키고 현실을 발전시키고 현실을 개혁하는 성향이 있는데 당시에 이제 과거 시험 용도로만 채택이 되다 보니까 너무 정답만 하나의 정답만 추구하게 되고 그런 과정에서 현실 개혁적인 그런 의미는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당시 유교가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 이런 과정에서 신유학이라 볼 수 있는 성리학이 송나라 때부터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이 성리학을 발전시켰던 사람들은요, 자, 바로 사대부라 볼 수 있는데, 송나라가 특히 문치주의 국가, 그래서 당시에 이제 유교를 굉장히 이제 강조하다 보니까, 당시에 이 유교를 많이 공부했었던 유학자들 계층인 사대부가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유교 연구가 굉장히 활발해지게 되었고, 자, 한편으로 당시 송나라는 너무 문치주의를 강조하다 보니까 거란이나 여진 같은 북방 유목 민족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당하고 있었던 입장이었습니다. 당시 중국 입장에서 상당히 자존심이 상했겠죠. 그래서 중국은 이런 물리적으로 당할 수 없었던 북방 유목 민족에 대항해서 문화적인 우월 의식을 가지고 보다 더 강력한 학문 연구를 하면서 강력한 이제 중화 사상으로 당시에 이제 북방 유목민족한테 대응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중화와 오랑캐를 나누는 화의관이 발전하기도 했었습니다. 이것도 당시에 성리학에 상당히 들어갔던 학문적 성향이라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성리학의 또 다른 특징으로는요, 기존의 유교가 형이상학적 세계관에 취약했는데 이 성리학 같은 경우는 이와 기를 바탕으로 해서 이 형이상학적 세계관을 수용을 하게 됩니다. 불교하고 도교의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고요.
자, 이런 것을 토대로 해서 마침내 이 성리학의 대표 주자였던 주의라는 사람이 이것을 정리해서 성리학을 집대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의는 이 성리학을 집대성했던 큰 인물이라 해서 주자라고도 부릅니다. 우리가 학문적으로 뛰어난 업자가 남겼던 사람을 가리켜서 뒤에 이제 자자를 붙이는데요. 그래서 이제 공자, 맹자 이런 사람들이 있었죠. 이 주의 역시 당시 이제 학문적인 성인의 반열까지 올랐다 해서 주자라고 이름이 붙기도 합니다. 자, 그럼 이런 주의의 특징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주의 같은 경우는 기존 유학자들하고는 다르게 오경보다는 사설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습니다. 자, 기존 유학자들은 시경, 서경, 예경, 역경, 춘추 같은 오경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었는데 주의 같은 경우는 자, 대학이나 논어나 아니면 맹자나 중용 같은 사설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고요. 그래서 주의는 이런 자신의 생각을 바탕으로 사서 집주를 편찬하기도 했습니다. 자, 한편으로 주의는 후학을 쉽게 말해서 후배들을 양성하는 데도 힘을 기울였었는데요.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백록동 서원을 통해서 후학을 키워내기도 했습니다. 특히 백록동 서원은 시험에 자주 나오는 편인데 한반도에 주세봉이 세웠던 백운동 서원이랑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서원은 구분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당시에 성리학의 성향이 보면 성증리라 해서 인간의 성품은 이와 같다 이런 사상을 남겼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성리학의 학문적 성향을 보겠습니다. 자, 성리학에서는 세상은 이와 기로 이루어졌다고 이렇게 보는데요. 이는 본성, 그리고 기는 드러난 현상이라 해서 보통은 이는 귀하고 기는 천하다 이런 식으로 봤습니다. 한편으로 이는 상당히 귀한 것이고 사물이 움직이는 원리이자 세상의 원리이기 때문에 이는 선하고 본질적인 것이고 그리고 이런 일을 열심히 탐구해서 이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하는 경지로 갈 때 인간의 착한 본성에까지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즉 인간의 착한 성품은 우주의 만물의 원리인 이하고 같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주 만물 원리를 탐구할수록 인간의 착한 성품으로 갈 수 있다 라고 생각했던 것이 성리학이었습니다. 이걸 가리켜서 성증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성리학에서는 학문 연구를 탐구하는 방법으로 거경국리론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자, 거경국리론은 것은 몸을 경건하게 하고 사물의 이치를 열심히 탐구한다 하는 뜻이고요. 경물치지라는 말도 있었는데요. 경물치지는 사물의 이치를 연구해서 지식에 다다른다 이런 뜻이었습니다. 이 만화에도 나와 있죠. 그리고 좀 전에 봤던 것처럼 성리학은 중화랑 오랑캐를 나누는 화이관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래서 강력한 중화 사상을 강조하기도 했었습니다. 좀 전에 선생님이 성리학은 이는 귀하고 기는 천한 것으로 바라본다고 했었죠. 즉 이하고 기를 엄격하게 구분하다 보니까 세상은 모든 것이 이하고 귀로 구분되어 있다. 그래서 귀한 것이 있고 천한 것이 있다 하는 그런 이분법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리학에서는 당시 신분제적 질서를 굉장히 강조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래서 임금하고 신하, 주인과 노비, 중화와 오랑캐 간에는 완벽한 서열이란 것이 있고 이런 서열을 서로 간의 신분 위치에 맞게 잘 지켜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이런 성리학이 본격적으로 받아들여졌던 것은 중국 원나라 때부터 과거 시험 주요 과목이 되었을 때부터였고요. 이후로는 명나라, 청나라 때까지 중국의 주류 학문으로 채택되어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런 성리학이 동아시아 다른 주변 나라들한테 어떻게 전래되었는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중국 원나라 때 성리학이 본격적으로 수용이 되었다고 했는데 이 원나라 때가 보면은 당시 고려 같은 경우가 이 원나라한테 간섭받고 있었죠. 즉 원간섭기라고 볼 수 있었는데요. 자, 물론 우리가 원관섭기다 보니까 이 고려가 상당히 자주성을 잃기도 했었지만은 한편으로는 이 원나라하고 고려 간에 그만큼 문화 교류는 또 활발했던 시기였습니다. 당시 고려 충선왕은 이런 점을 이용해서 중국 북경에다가 만권당이라는 큰 서점을 이제 만들었었는데요.
여기에다가 당시에 원나라의 학자였던 조맹부라는 사람하고 고려의 유학자였던 이재현을 교류를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굉장히 이제 성리학을 고려에서도 점차 수용하는 과정을 밟게 되었던 것이고, 우리나라의 성리학이 이제 본격적으로 받아들여졌던 거는 고려 말에 안향이라는 유학자에 의해서 성리학이 수용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나중에 한반도에서 조선이라는 새로운 국가를 만드는 데도 사상적 기반이 되었었죠. 일본어 보겠습니다. 자, 일본 같은 경우는 사실은 가마쿠라 막부 때부터 이미 승려들에 의해서 호기심 차원에서 학문 연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에서는 한반도하고 다르게 이 성리학이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지거나 열심히 학문 연구가 되지는 못했었는데요. 나중에 이 한국이랑 그 다음에 일본이랑 정유재란이라는 큰 전쟁이 발생했었죠. 그 과정 속에서 상당히 많은 조선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유학자였던 강항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강항이 포로로 끌려오게 되니까 당시에 이제 성리학에 관심 많았던 후지와라 세이카가 이 강항한테 계속 요청을 해서 마침내 성리학을 전수받는데 성공을 합니다. 그리고 후지와라 세이카는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자신이 책을 남기게 됐는데요. 아까 전에 유교에서 강조하는 책으로 자, 사서와 오경이 있었다 했죠. 그래서 이 후지와라 세이카는 사서와 오경을 당시 일본식으로 풀이했던 사서 오경 외훈이라는 책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후지와라 세이카의 제자였던 사람이 하야시 라잔인데요. 이 하야시 라잔 때는 당시 에도 막부에서 관학으로 정부의 이제 학문으로 성리학을 채택하는데 이 하야시 라잔이라는 사람이 큰 공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특히 당시 에도 막부는 일본을 통일하고 나서 일본에서 신분제적 질서를 확립할 필요가 있었는데요. 그것을 하는데 당시 성리학은 적극적으로 이용을 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자, 이런 과정 속에서 이 성리학이 일본에서도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하는 걸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동아시아사 3부, 동아시아의 꽃이라 볼 수 있는, 문화의 꽃이라 볼 수 있는 불교, 율령, 성리학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조공 책봉 제도에 대해서도 같이 보았습니다. 특히 동아시아 승려들의 활동이나 각 국가의 정치 제도로서의 율령, 그 다음에 각 국가의 성리학에 전리되었던 과정과 이 주의에 대해서는 빼놓지 말고 다시 한번 정리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동아시아사 총정리 3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는 더 좋은 모습으로 4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